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 먼저 드리고 네.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의장의 역할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합참의장의 역할은 그 장관의 군령을 일단 보좌하는 것이고 또 전투를 주임으로 하는 각 군의 네. 작전부대 또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해서 연합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군 작전과 관련된 군령권을 행사하는 거고 작전 지휘를 맡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합참의장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합참의장으로서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늘 강조해 왔지만 합참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우리 군의 합동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해 공군 해병대 모든 요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또 각 군의 능력이 잘 통합돼서 그 우리 국방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추후에 저도 좀 다시 질문 드리겠지만 합동성. 거기에서는 어떤 사람을 쓸 건가.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저는 용인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군에서 일을 시작하신 지가 제가 경력을 보니까 1985년도부터던데요. 그러면 한 35년 정도 일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 84년에 인관해서 예, 지금 예. 36년. 36년이라고 보는데 리더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리더의 지혜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6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원인철 후보자의 주변에 예를 들면 이제 합참의장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보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 보직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아마 인사를 또 생각하실 텐데 그 주변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명하실 생각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똑같은 답변이 되겠지만 우선 각 군의 작전을 잘 이해하고 또 합동작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연합작전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원들이 배치가 될 것이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타군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들을 갖춘 인력들을 같이 일을 할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재임 기간 동안은 즉 합참의장 재임 기간이 보통 2년으로 들었습니다. 인재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인재풀은 가장 핵심 보직을 3번 정도 바꿀 수 있는 인재풀을 갖췄을 때 훌륭한 리더의 수행을 했다라는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36년 동안 생활해 오시면서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 지금 합동성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좀 판단해 보시고 좋은 인물들을 천거하셔서 그야말로 전시 작전에 준하는 그런 인물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좀 드리면 결국은 이제 전쟁이라고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억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쟁 승리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태세가 있어야 되고 또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능력도 거기에 동반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고전을 좀 가끔 보는데요. 맹자가 얘기하기를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건을 딱 3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천시, 인화, 지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천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대 상황을 잘 읽느냐. 두 번째는 인화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들 용인을 하느냐. 3번째는 지리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 요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느냐, 로케이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어떤 승리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우리나라 군이 전 세계적인 어떤 전략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볼 때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볼 때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군사 전략도 바뀌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대등한 관계지만 미국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읽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냉전 시기에서는 사실 조지 캐넌이 얘기한 것처럼 대소련 봉쇄 전략이 최우선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실질적인 미국 중심의 이제 유니폴라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세계 전략을 좌지우지했죠. 근데 탈냉전 시기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재부상에 따라서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전략으로 만들어 간 것이죠. 오바마 정부에서도 피보트 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만든 것 중에 하나는 대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투키데스의 함정이라는 얘기도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군 전략 자체가 신냉전 시대에 맞춰서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곧 전시작전권도 그렇고 주한미군에 대한 부분도 실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전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미국의 전 세계 전략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는 이 시나리오 A 플랜과 B 플랜에 대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고려하지 않으면 놓칠 부분이 많이 있다. 제가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냉전 시기에 사실은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시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신냉전 시대의 도래에서는 우리의 군사 전략은 어떻게 가고 작전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을 파악하고 또 우리의 독자적인 어떤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조금 더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후보자님의 그 모두 발언에 보면 국방개혁 2.0을 적극 추진하고 그 가운데 합동성 기반으로 각군의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합참의장이 바라볼 때 합동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건가요? 예, 합동성은 우선 각군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각군의 특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것으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을 합동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육해공군은 이제 통합해서 하나의 군대를 만들어서 실적인 어떤 효율성을 기하겠다, 군사력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 군 자체를 통합하는 것과는 좀, 작전의 의미에서요. 예, 작전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합참에서 이 합동성 강화는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제 기억에 합참이 창설된 이후부터 아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합동성 강화 얘기 나온 것은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1958년에 아이젠하워가 국방조직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독자적으로 지상, 해상, 항공권을 수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당시 국방력을 건설하고 군조직을 정비할 때 이 점에 염두에 둬야 된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합동성을 강화한 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1986년에 골드워트 니코스 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미국의 어떤 제도적 기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합참의장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그리고 통합군 사령관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한다. 그리고 합동참모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요를 하고 미국의 헌법을 보면 수직적 책임성, 수평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법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민 통제의 강화 및 균형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국방 조직 진단의 제도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권력을 집중하기도 하지만 이 집중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성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의견을 일치를 하지만 문민 통제 강화라든가 균형 거기에 따라서 조직 진단을 제도화하는 것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특히 문민 통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처음 질문했듯이 작전주의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지휘고요. 인간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율성이 나오고 업무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의 그 공통 직위를 보면 1대1, 1대1 동등한 비율로 조정해서 합동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기계적 균형이 있다 보면은 제대로 된 임무를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역량, 자율성을 두고 언제든지 그 사람을 써서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후보자님의 주변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핵심 보직에 그 사람들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을 갖추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합동성 강화라고 하는 면은
인물에 대한 어떤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할 때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전쟁의 역사를 좀 간단하게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다고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전쟁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결국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전쟁을 간단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전의가 있지만 인간의 욕망에 대한 지나친 극대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전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실질적으로 또 산업 발전도 이렇습니다. 인간이 보다 많은 걸 먹고 싶어 하고, 보다 멀리 가고 싶어 하고, 보다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 산업혁명이었는데, 1차 산업의 농업혁명, 2차의 전기혁명, 3차의 정보화혁명, 4차 산업 이렇게 이르러 왔는데요. 인간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은 이 전쟁의 역사,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 그 중에서도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전의 역사를 보면 점이 있고, 면이 있고, 선이 있고,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냐면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과거에는 국토와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 공간의 전쟁과 사이버 더 나아가서는 사실 군사 전쟁만이 아니라 정전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큰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우주 공간에 대한 전쟁뿐만 아니라 사이버 전쟁에 대한 부분까지도 향후에 대한민국 가야 될 인재 양성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회까지도 갖춰야만 우리가 미래 세대의 어떤 세계 전략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서 세계 국가와 나란히 갈 수 있는, 강대국과 나란히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려줘서 전략적인 어떤 변화를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에 우리가 지상, 해상, 공중 영역에서의 전투가 아니고 이제는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한 그 다영역 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그 다영역 작전을 어떻게 잘 통합하고 또 그런 준비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국방개혁 2.0에도 담겨 있고 저희들의 JM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도 그런 계획들을 담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